오늘 게스트는 비욘드 챕터에서 멘토로 활동하고 계시는 정현재 님을 모셨는데요. 정현재 님은 미국 예일대학교 건축대학원 졸업하신 후에 현재 샌프란시스코 SOM에서 건축가 그리고 디자이너로 활동 중이시고 그 외에도 많은 외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특히 브런치 스토리에서 글도 쓰고 계시고 그 다음에 스레드에도 글을 쓰고 계시면서 이렇게 건축을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젊은 한국 학자들이 만든 GHSF 장학기관에서 건축 분야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저희 샌프란시스코는 지금 시간이 몇 시 정도 됐죠? 여기는 지금 오후 5시 이제 10분 지나고 있고요. 딱 네. 이제 여기는 조금 일찍 어두워지고 있어요. 예, 평소에는 이제 낮이 굉장히 밝은데, 이제 좀 여기도 겨울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조금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렇군요. 저희는 한국은 지금 오전 10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차가 좀 많이 나서 시간을 조절하는 게 아, 그렇게 너무 쉽지는 감사해요. 않은데, 네. 네, 저희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까지 오기까지 많은 과정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멘토링으로 참여해 주시면서 저희가 스토리도 듣고 그리고 CV도 보고 그다음에 미팅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스토리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게스트로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와. 네, 지금 시작점으로 저희는 먼저 가보려고 해요.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신 게 아마 저희는 영국에 있는 바스 건축대학교에서 네, 건축학 학사를 공부하셨죠. 거기에 대해서 먼저 여쭤보려고 하는데 우선 입학은 어떻게 하셨는지 먼저 듣고 싶습니다. 아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이, 여러 배경에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제 학부를 진학을 하시거나, 뭐, 미국에서 유학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저는 사실, 영국에서 처음 유학을 시작했어요. 2004년에, 처음 영국으로 갔고, 거기서 그쪽에는 정규 과정, 뭐, GCSE, A-level이라는 시험을 보고, 이제 대학교를 지원을 하게 됐죠. 영국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학부 진학할 때 과를 정하고 가요. 그래서 이제 건축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학년 직전에 먼저 결정을 하고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학교를 고민했죠. 영국이 참 좋은 학교들도 많고 과정도 많고 좀 역사적인 그런 건축가들도 많이 배출한 곳이어서 뭐 AA도 있고 뭐 케임브리지도 있었고 바스도 있었고 노팅엄 뭐 이런 곳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때 좀 중요했던 부분은 제가 그때 좀 큰 결심을 했었어요. 군대를 먼저 갔다 오는 게 맞지 않나. 내가 알고 있을 때 이제 건축이라는 거는 이제 이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 중요한데, 만약 내가 그 중간에 2년을 비게 된다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뭘까 해서, 이제 그때 오퍼를 받은 여러 학교 중에 컨택을 해서 연락이 온 게 바스였어요. 그것도 좀 웃겼던 게, 이제 영국은 기본적으로 2년 이렇게, 어, deferred entry라고 하거든요. 네. 입학 유예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1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학교에는 1년 유예를 내놓고 군대를 먼저 갔어요, 무작정. 무작정 가놓고 그 1년이 지난 뒤에 이제 그 군대 싸즈방이라고 하죠. 음. PC 앞에 앉아서 학교에 이제 국제전화 걸어가지고 뭐 이야기 듣고 이메일 보내서 내가 이런 사정이다. 1년만 더 미뤄달라. 이렇게 사정을 해서 결국 2년 유예를 하고 2011년에 입학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때만 해도 학교 웹사이트에는 디퍼를 2년 할 수 없다라고 제한이 없었는데 제가 입학하고 그게 생겼어요. 그래서 처음 바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됐고요. 사실 건축이라는 전공 학문을 정한 건 그 이전이었지만 저한테 큰 영향을 줬던 건 저 레바논 파병 갔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평화유지군으로 가서 도시도
만들고, 뭐, 라이브러리도 짓고, 학교도 짓고, 도로도 짓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공간, 새로운 곳에서의 그런 건축적인, 상황들, 영감들, 그런 분쟁 지역에서의 그런 삶들을 보면서 또, 건축 공부를 시작할 때 좀 사뭇 다른 형태로, 들어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스는 좀 특이했던 게, 이게 기본적으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영국은 3년제잖아요. 네, 한국은 맞습니다. 학부가 5년제고 미국은 4년제예요. 물론 코넬 같은 대학교는 5년제 학교가 있지만, 근데 바스는 4년제였고 그 이유가 대학교 2학년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한 학기 최소 6개월 정도 기간을 본인이 직접 회사를 찾아서 인턴십을 얻어내서 일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핀 샌드위치 코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좀 1년이 더 길었던 과정이었고요. 어, 또 엔지니어들과 협업도 굉장히 많이 하고 되게 사뭇 테크니컬한 학교였던 분위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이제 바스가 막 영국에서 1위로 올라갔던 시점이었어가지고 이제 나름 프라이드를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시청자분들에게 잠시 그때 그 시절 생각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 시절에 저희가 핸드폰 반입이 안 됐던 시절이었죠. 근데 네. 맞아요. 그래서 싸지방에서 그런 작업을 하셨고 그리고 그 혹시 그러면은 바스에 입학하셨을 때가 몇 년도시죠?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다녔고요. 네. 어, 네, 졸업을 2015년에 했습니다. 아, 그리고 2011년 그때쯤에는 그렇게 그 전에는 한국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그리고 네, 그랬기 때문에 군대에 대한 것들도 아직 영국에서 아직 몰랐던 시절이고 지금은 그래도 한국 그 군대 간다고 한다면은 그 외국 대학교에서 영국 대학교에서 이 사람 군대 가는구나 해서 알아서 이게 행정 절차가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개념조차 없었기 때문에 더 맞아요. 이걸 협의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저, 같습니다. 맞아요. 정말 맞아요. 그때 진짜 옛날 옛적 이야기. 지금 정말 맞습니다.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영국을 최근에 가본 기억이 없는데, 음, 네, 지금 또 거기에서 유학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음, 거고, 음, 참 그립기도 합니다. 그때가. 맞습니다. 바스 저도 여행해 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근데 네,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다리도 그렇고 앞에 강도 그렇고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 혹시 네, 바스 대학교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 그 바스를 지원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했는데요. 가장 컸던 점은 그 중간에 실무를 겪을 수 있다는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학교를 선택할 때 이제 학교 순위라든지 뭐 프로그램, 뭐 교수진 아니면 얼마나 프레스티지한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여러 군데를 넣게 되는데 특히 바스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특별한 시스템이었다고 느껴졌어요. 이제 좀 비교 가능한 과정들이 또 많은데 뭐 학습사를 통합해서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바스만의 특별한 점이 있다면은 그런 실무였고요. 저는 그 실무에서 굉장히 좀 많은 걸 배웠던 것 같아요. 이제 인생에서도 그렇고, 건축에서도 그렇고, 사실 그 두 번이란 게 두 번의 인턴이잖아요. 네. 3개월, 짧게 3개월에서 6개월인데, 정말 에피소드도 많아요. 그때 기억하면 건축 때려치려고 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네. 뭐 1학년, 2학년이 무슨 때려치냐 이런 걸 말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마 시청자분들 공감하지 않으실까 합니다.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그럼 혹시 일본에서 인턴십을 그냥 가게 되신 건가요? 맞아요. 그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첫 인턴십을 이제 일본으로 결정을 했던 거는 일본 건축에 대한 그런 환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조 건축이라든지 그들만이 가진 그런 건축적 언어들
이런 게 되게 크게 다가왔고, 특히 안도다다오 건축물을 가장 처음으로, 아, 이게 뭐 건축가가 한 누군가의 건축물이구나 하는 걸, 한국에서 겪었던 거는 그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주는 리스트를 보고 이제 회사를 정했죠. 심지어 도쿄나 교토도 아니었어요. 나고야에 있는 그런 작은 아, 설계사무소였거든요. 네.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오래요. 좋아하고 이제 일본에 갔죠. 아, 근데 얘네가 되게 특이한 게 일본 인턴은 데스크 인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 사람이 신규든 이제 경력직이든 70일간은 돈을 받을 수 없어요. 음, 그런 인턴 네. 제도가 도제 방식으로 있는데, 심지어 거기는 저한테, 너가 오니까, 우리가 방을 제공해 줄게. 복비를 보내줘. 집값을 미리 3개월치 보내줘. 약간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다 냈죠, 처음에. 네. 그리고 저는 그 회사 앞에 비즈니스 호텔에서 며칠 머물면서 방이 빨리 준비되겠거니 하면서 이제 완전 익사이트 돼가지고 일본을 갔죠. 네. 근데 이제 실제로 가보니까 본인들 사무실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어, 예, 되게 작은 건물이었는데 자기들의 방이 있고 뭔가 그때 인스톨레이션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옆에 이제 인턴들만 앉는 방이 있는데 진짜 다 음, 하얗고 음, 이제 컴퓨터도 없고 인터넷도 다 락돼 있고 저는 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첫날인가 점심을 같이 한번 먹고 제 사진 한번 찍고 난 다음에 연락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 며칠 뒤에 저한테 와서 야, 여기 건물 앞에 뭐 바이크라든지 매트리스 있는데 그것만 좀 정리해. 우리가 뭐 일 생기면 줄게. 이게 일주일간 이어졌어요. 와, 그니까 제가 뭘 하겠어요. 이제 비즈니스 호텔 심지어 그 일하는 기간 동안 뭐 거길 떠나지도 못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컴퓨터도 할 게 없고 이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책도 없고 이러니까 아, 진짜 막막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좀 지나니까 돈이 다 떨어지잖아요. 한국에서 가져온 돈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탈출구를 찾아야 된다. 한국에 집에 전화를 해야 되나? 그래서 어떻게 그 회사의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제가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이제 한국에 연락하고 그때만 해도 이제 일본식 국제 전화를 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인터넷을 뚫어서 내가 정보를 좀 얻고 해보자라는 방식으로 했었고 그리고 뭐, 그래, 돈은 없지만 내가 이미 부동산 비용을 줬잖아. 그러면 집이 나오면 거기서 좀 어떻게 버텨가면서 3개월을 버티고 떠나면 되지. 라는 음, 마음이었어요. 왜냐면 학교 과정이었으니까 무조건 3개월을 어디선가 채웠어야 됐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버티려고 했는데, 아, 이 회사에서는, 아니야, 너, 우리 그 집 준비되려면 2달은 기다려야 돼, 이러는 거예요. 아, 정말요? 와, 진짜 제가, 어떻게 너가 학생들한테 이럴 수 있냐. 나 그냥 지금 돌아갈게. 내가 낸 비용이라도 보전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도 이제 안 되고, 저는 지금 손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 빨리 돌아가겠다고 집에 전화를 한 다음에 바로 비행기 끊어서 이제 며칠 뒤에 돌아왔어요. 그, 돌아오기 한 이틀 전에 나고야 투어를 했는데, 뭐, 그때가 가장 그 일본에서의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게 제 첫 인턴십이었어요. 첫 국제 인턴십. 아, 네. 그리고 네. 나서 이제 제가 그 회사 일은 코타로 호리유키라고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지금 네. 벌써 몇 년이야? 2012년에서 거의 10년, 15년 가까이 된 옛날 일인데도 이름이 정확하게 기억나더라고요. 어, 그런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은 아니죠. 일본의 인턴십 방식이. 근데 초창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고요. 아직도 있을 수 음,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저 말고 음, 다른 친구도 똑같이 당한 경우를 들었었고, 이제 그 친구는 그때 일본의 로컬한 회사를 또 직접 발품 팔아서 찾아가서 네. 경험을 쌓고 지금 노원포스트에서 일 잘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 친구도 있었고, 그래서 음, 가능한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일본에서 인턴을 한다 하면은 좀 큰 회사, 뭐 니켄세케이든 음, 아니면은 다른 큰 그런 국제적인 일을 하는 회사들하고 인턴십을 좀 겪어보거나 아니면 좀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를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제 그쪽에 가신 분들은 좀 되게 좋은 경험들 많이 하셨던 것 같고,
좀 알려지지 않은 젊은 건축가, 일본의 젊은 건축가들은, 그 사람이 또 되게 상도 많이 받고 동경대 나오고 되게 유명해서, 어, 네, 믿었는데 또 현실이란 게 되게, 녹록지 않은 걸 아니까, 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음,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3개월을 다 못 채우신 상황이었잖아요. 그쵸. 네, 네. 그러면 그 후에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 후에는 그래도 저는 좀 운이 좋았던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국내에서 좀 열심히 알아보고 한국에 이제 중견 되게 좋은 어미건축이라는 데서 잠깐 몇 음, 개월간 일을 했고요. 그리고 네. 나서 또 교수님 통해서 인연이 돼서 런던의 자하디드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어요. 음. 음, 그래서 2학년 때 처음 3개월을 했죠. 그때가 또 되게 재밌는 경험들이었어요. 거기 진짜 무서운 보스 아래서 일했거든요. 아, 아직도 사페, 사, 계신가요? 지금은 이제, 그때만 해도 자하디드 살아 계실 때였어가지고, 네. 되게 액티브하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번 회사 음, 이제 구조가 좀 바뀌기도 하고, 그때 계시던 이제 디렉터 분들이 또 자기 회사 차리고 이런 게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네. 그분은 이제 사펫이라고 터키 사람이었고, 음, 런던 아쿠아틱 센터도 하셨고요. 알리에프 아, 네. 센터도 바쿠에 있는 알리에프 센터도 하셔서, 프랭게리에서 원래 오래 일하시다가, 또 자아디드랑 인연이 돼서, 거기서 쭉 같이 일하실 디렉터로 되셨고, 되게, 어, 거기는 되게 특이한 시스템인 게 어떤 프로젝트를 하면요. 어, 아티스틱한 건축 디렉터가 들어가고요. 또 약간 음,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잘하는 디렉터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두 명의 리더십이 프로젝트를 했던 것 같고, 음, 거기서도 되게 약간 하이 스테이크, 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 사펫이라는 디렉터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특히 음, 자디드 생애 좀 되게, 매스컴도 많이 탄 큰 좋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디자인 디렉터로 많이 참여를 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 근데 네. 진짜 불같은 사람이라서 제가 단지 3일 차였나? 3일 차에 저한테 샤우팅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아, 뭐 이런 식으로 건축을 하면 뭘 배웠냐? 너 이럴 거면 당장 나가! 이렇게 회사 거기가 작은 방이었는데 한 40명 정도가 같이 앉아있는 그런 옛날 학교를 고친 오피스 스튜디오라서요. 네. 그런 데서 다 들을 정도로 저한테 샤우팅을 한 거였어요. 네. 그때 약간, 스테이지 셋 디자인하는 작은 프로젝트였는데, 저는 학부생, 그것도 2학년이니까 뭘 알겠어요. 라이노도 써본 적 없죠? 그라스호퍼도 써본 적 없죠? 네. 근데 이제 거기서는 되게 움직이는 그런 파라메트릭한 것도 원했었고, 그래서 되게 그때 충격적인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와가지고, 야, 괜찮아. 사페 원래 저래. 너 너무 그러지 마. 쟤는 항상 모든 사람들한테 샤우팅하고 불같은 사람이야. 약간 이러는 거예요. 네. 근데, 되게 3개월 끝나갈 때쯤에는 되게 친해졌어요. 음, 그냥 개인적으로 좀 웃기긴 한데 저는 좀 무서운 사람들하고 일이 잘 되거든요. 그냥 일 잘해요. 네, 좀 네. 그, 무서워하긴 하는데 그냥 그래 뭐 하면 되지 뭐 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끝날 때는 사페시 되게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 아,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봤었고 그게 제 첫 자아디드 인턴십의 기억이에요. 추억이에요. 너무 좀 재밌었고 정말 달랐어요. 그때, 왜냐면 제가 아까 중간에 건축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던 게, 그때가 2012년이었는데, 그때 이미 자아디드는, 거기서는 그 코딩 그룹이 있고, 네. GH 디지털 코드. 파르메, 네, 그렇죠. 네. 그때, 샤자이 부샨인가? 그 네, 사람 되게 맞습니다. 유명한 사람 있는데, 그분이 그때 거기에 시니어였나? 네. 그랬었고, 그분이 GH 코드 파운더시죠. 네. 네. 그때부터도 이미
grasshopper, rhino, 뭐 마야 마야. 이런 비정형적인 것들을 능수능란하게 사람들이 썼어요. 네, 음, 그래서 그리고 거기는 이미 저랑 같이 인턴을 했거나 아니면 어시스턴트로 입학하는 사람들이 다 AA에서 DRL 과정을 밟은 네, 사람들이었거든요. 맞습니다. DRL도 이제 자디드가 직접 코디네이션 한 과정이죠. 그쵸. 네, 패트릭 슈마우라. 네. 네. 그래서 되게 테크니컬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한국에 음, 계신 분들도 있어요. 지금 한동대에서 교수하시는 형님도 계시고, 뭐, 음, 저 홍콩 쪽에서 교수하시는 분도 그때 3년차 시니어 디자이너셨고, 되게 한국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네, 네. 그런 좋은, 네. 무섭지만 좋았던 추억이 있네요. 네. 그러게요. 네. 혹시 그러면은 어떤 프로젝트를 첫 번째 인턴에서 하셨는지 혹시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네, 있으신가요? 자아에서 처음 했던 게 그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아시죠? 프랭키 네, 에리가 설계한. 네, 네. 거기 LA 필하모닉에서 이제 코시판 두테라고 오페라 연극을 하는 게 있어요. 음, 그거의 스테이지 셋 디자인 제가 혼난 네. 그거를 거기서 이제 처음 프로젝트를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터키에 있는 댐자 컬렉션이라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댐자 컬렉션이라고 되게 하이엔드한 뮤지엄 디자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음, 되게 특이했던 게 이제 파사드가 이렇게 있으면 음, 아랫부분이 이렇게 갈가지면서 이제 크리스탈라이제이션 되는 약간 그런 거였고 이제 옥상에 루프탑이 있고 그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스타워즈 뮤지엄이라고 다른 회사에서 이긴 했는데 그런 컴피티션 시카고에 있는 그 스타워즈 뮤지엄 컴피티션도 참여를 했었고 런던에 이제 뭐 백화점 이런 프로젝트도 했었고 되게 네. 하이 프로파일했던 프로젝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첫 그리고 인턴 때. 음, 3개월 동안 되게 많은 프로젝트를 하셨네요. 그러게요. 그때 쬐끔쬐끔하게 이제 참여를 했던 게 지금도 약간 그런 식으로 살고 있긴 한데 네, 네. 그 컴피티션도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자디드가 거의 네, 가장 커리어의 고점을 쌓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정말 상상만 해도 재미있고 네, 또 무서운 그런 회사 생활이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갓 이제 완공됐을 때였나? 네, 그때였을 아, 거거든요. 네, 정말 꽤 됐죠. 네. 그 후에 또 저희가 듣기로는 두 번째 인턴도 네, 자디드에서 하셨다고 해요.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사실 이제 2학년 때 인턴을 하고 3학년 때 또 인턴을 해야 돼요. 이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하는 그런 코스였기 때문에 이제 3학년 때 하게 됐죠. 근데 누가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고생을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약간 저는 이미 런던에 와 있었고 진짜 여러 회사들을 지원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자아에서 한 번 더 일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순간이 온 것 같아요. 네. 음, 이미 인턴을 한 번 했었고,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어떨까 했었는데, 사실 아무것도 어레인지가 안 된 상태잖아요. 1년이 지났고, 그때 그 사람들 나 기억할까? 나는 그때 인턴을 잘했을까? 과연? 이제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내가 런던에 있는 시간은 가는데, 어떻게라든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그때 좀 되게 좋은 말을 들었는데, 어머님 해주신 말인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지. 라는 그럼요. 말을 해주셨어요. 급한 건 저니까. 제가 먼저 액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결심을 했어요. 아, 찾아가자. 음, 그래서 일하던 그 길을 쭉 따라서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피스에 갔죠. 또 리셉션하고 친했으니까. 리셉션하고 친해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리셉셔니스트가 연결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리셉션한테 갔어요. 근데 사실 그 빈손으로 가면 또 뭔가를 부탁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케이크 한 맞습니다. 조각을 사갔어요. 크래프트 케이크 같은 거였는데 그때 네. 진짜 포트폴리오도 없고 그냥 무작정 연락도 안 하고 케이크 한 조각 들고 자 리셉션에 가서 사페 좀 불러줘. 그래서 디렉터 불러낸 거예요. 캐릭터를, 네. 또 그 바쁜 사람들이 딱 그 시기에 오피스에 있었나 보죠? 조금만 기다리래요. 그래서 사필 내려온대요. 그래서 이거 엄청 두근두근 하는데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케이크를 이렇게 주면서 야,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인턴 한 번 더 할 수 없을까라고 그때 그 대단했던 자에 그런 식으로 그죠? 들이댔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 진짜 그 사람 그때 표정 봤어야 되는데 아마 미친놈 아닌가 이런, 아이고, 그럴 것 같아요. 말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저라도 그랬을 것 지금 누가 같아요. 그러면 좀 그런데 네, 또 네, 그러더니 저한테 하는 첫말이, 야, 제이, 나는 너가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 다시 하고 싶어 할 줄 몰랐어. 이러더니, 아,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알아보고 곧 연락해 줄게. 네, 했어요. 그래서, 아, 목이 말랐으니까 우물을 팠는데 정말 물이 나온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아에서의 6개월 두 번째 인턴십을 시작하게 됐고요. 음, 그때는 이미 라이노도 했죠, 캐드도 했죠, 뭐 네, 다양하게 이제 경험이 좀 쌓였으니까 제가 진짜 음, 액티브하게 도움이 좀 됐던 것 같아요. 특히 거기 그런, 웃겼던 게 원래 했던 프로젝트가 뭐 스키마틱 디자인이었다면 이제 또 DD로 넘어가고 이어짐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서도 참여했고 또 인턴들 손이 많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어서 또 참여할 일도 많았고 같이 일하던 그런 디자이너들도 그대로 같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어,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에서 인턴하고 마지막에 오퍼도 받았어요. 어, 음, 학부 3학년 때, 아, 너 그냥 학교 돌아가지 말고 일할래? 우리가 뭐 비자 해줄게. 음, 이랬는데, 저는 대학교를 졸업해야지라는 그런 생각이 빠졌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어릴 때 그런 기회들이 왔을 때, 순간순간이 있을 텐데, 그때 선택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됐을까라는 게 참 궁금하긴 한 순간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만약에 음, 내가 입사를 해서 뭐, 한 5년 정도를 일을 했다면, 과연 학부를 졸업하지 않았던 게 마이너스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순간이었는데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졸업하고 한국을 돌아가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강했었던 것 같아요. 영국 생활을 제가 2004년부터 2015년이니까 한 11년 했죠. 네, 그러니까 좀 그 다음 챕터를 생각하기도 했고 음, 그래서 이제 영국 생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근데, 그러면, 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어,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도전해야 되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은 진짜 그걸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진짜 미친 짓, 이상한 행동처럼 보여도, 한번 해보는 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또, 그 다음에 저의 아직도 밟는 과정이지만 그 순간순간에 했던 선택들을 할 때, 그런 행동 양식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한 번의 성공 경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맞아요. 그런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어디에 포트폴리오를 들고 어디 뭐 회사에 뭐 몇 주일 있어서 기다렸다가 CEO 만나서 주고 네, 그런 스토리들이 네, 개인들에게 한 번의 그런 성공이 네, 나중에 또 다른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런 기회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맞아요. 지금 현재님, 네, 지금 현재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 디렉터 분이시죠? 디렉터 분과의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네, 월크했던 건데 혹시나 이게 나 잘못하면은 무례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상황을 잘 봐가면서 예의와 또 예의 있게 하는 게 또 서로 간에 좋고 그게 더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으니까 이게 어떤 것이 가장 내 선에서 최선인가 그리고 내 연줄과 그리고 지금의 위치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신 후에 그 다음에 도전하시면은 거기서 네, 최대의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이런 다양한 네, 상황을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맞습니다. 제가 지금 가서 그죠? 자하디드 가서 디렉터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아무도 안 오니까 그거는 네, 너 누군데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네, 현재님께서는
일을 하셨던 상황이고, 그리고 리셉션 분과 이미 안면이 있으셨던 상황이니까, 그런, 그쵸. 네, 가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거기서 혹시 뭐 자하디드 또는 패트릭 슈마커랑 미팅을 하시거나 그랬던 일들이 있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네, 거기에서의 어떠셨나요, 개인적으로? 사실 그때만 해도 이미 자디드라는 회사 브랜드가 그 고점에 있었고, 정말 자아는 사실 못 봤어요. 그 하도 바쁘고 음, 오피스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네. 저는 그린 버울링 레인 쪽에 학교를 고친 그런 디자인 스튜디오 쪽에 있었고 옆에 또 한 10분 거리에 좀 엑세비션 위주로 된 그리고 퍼니처 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자아 하디드의 음,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네. 그 디렉터들이 항상 그쪽에 가서 컨펌을 받는 그런 자세였고 대신에 패트릭 슈마커는 매일매일 제가 일할 때도 뒤를 걸어 다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음, 지나갈 때도 이거 어떤 프로젝트 하고 있냐 뭐 그런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큰 미팅이 있다면은 그 사람이 참여를 해서 같이 디자인 미팅을 가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또 자디드 자체에서는 디자인 디렉터들이 그때 굉장한 권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 결정에서. 왜냐면 하도 그런 그 매니지먼트 리더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나 행사들 뭐 아니면 클라이언트 미팅이나 이런 걸 바빴기 때문에 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많았고 이제 그 데이투데이 디자인 워크는 디렉터랑 주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지금 회사도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비스트 저희, 아키텍트는 더 심하죠. 맞습니다. 저희 회사도 많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유엔 스튜디오도. 근데 음. 근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게, 그렇게 되다 보면은 디렉터에 따른 그런 디자인 스타일이 좀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유엔 스튜디오나 아니면 네, 큰 규모 SOM 같은 경우에도 디렉터에 따라서 그 스타일이 확확 딱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하디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 디자인이나 스타일이 그래도 좀 그 한 결 안에 있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혹시 아닌가요? 이게요, 네. 그, 어, 뒷이야기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항상 모든 디자인은 네. 자아디드의 스케치에서 시작해요. 음, 그래서, 어, 어느 순간 뭐 프로젝트가 왜냐면 저는 컴피티션을 했으니까 한 사이클을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하면은 그 히스토리를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딱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있어요. 어, 그녀의 사인, 그리고 그 음, 스케치, 대가의 스케치가 있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디벨롭 되는 그런 과정의 디자인 프로그레션이었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음, 컴피티션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네. 디렉터들이 그들끼리만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컨펌을 받고 내려오는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적인 언어의 유지가 됐던 것 같고, 어, 사실 그 안에 있어서는 같이 오래 일한 파트너들이었기 때문에 네. 어, 그 안에서 세세한 디자인 매니지먼트 스타일들은 조금씩 조금씩 달랐죠. 어떤 음, 그 사람이 그 이전에 어느 회사에 일했던가 아니면은 좀 더 스culpture한 그 뭐, 형태에 집중해서 디자인을 디벨롭 시키는가 아니면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디벨롭 시키는가라는 점에서 되게 차이가 컸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약간 프로그램이나 플랜 섹션으로부터 시작되는 디자인 프로그레션을 들고 가면, 너 되게 신기하게 풀어나간다라는 피드백을 받을 정도로, 거기는 뭐 형태적인, 그러다 보니까 마야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 회사 맞습니다. 자체에서. 왜냐하면 마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곡선이라든지 이런 형태를 좀 더 도자기 빗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 라이노만 하더라도 이런 맞습니다. 뭐 벡터 라인으로 약간 컨트롤하는 게 좀 필요하다 보니까 되게 기본적인 셋업이 있는데 항상 마야로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라인으로 넘어와서 이제 그라스호퍼로 풀어나가던가 이런 트랜지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이후에 제가 일했던 회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좀 큰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형태에 집중해서 먼저 들어가고, 심지어 플랜 섹션 디벨롭먼트도, 매싱이 나오고 그걸 잘라서 디벨롭하는 맞습니다. 방향이었어요. 아마 UN 스튜디오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네, 디자인들이 좀 맞습니다. 공률이 저희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그래 조금 컴프로마이즈 돼가지고요. 이 음, 케어 플랜이랑 형태를 그냥 동시에 같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프로젝트는 좀 더 형태를 많이 보고, 어떤 프로젝트는 좀 플랜을 많이 보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 SOM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달라요. 음, 어, 좀 더, 물론 이제 파트너들의 인스팅트, 그러니까 본능적인 그런 디자인 감각을 활용을 하긴 하는데, 되게 현실적으로 좀 모듈화되고, 뭐, 스트럭처럴한 솔루션도 같이 디벨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음, 어,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과정에서 풀어나가는 느낌? 이게 컨셉 디자인인데, 스키마틱 디자인을 가정을 하고, 좀 더 정형화되고 이제 현실화 가능한 그런 디자인 어프로치에서 역으로 그거를 인폼하는 과정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하게 옵션을 리뷰하는 느낌이에요. 네. 어, 음, 좀 더 컨셉을 잡고 시작한다기보단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큰 이미저리를 생각하고 디자인 디벨롭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은 스마트한 솔루션을 가지고 그게 어떻게 이곳에 핏 되는지로서 풀어가는 그런 디자인 과정들도 있는데 맞습니다. 되게 자아디드는 그 안에서도 좀 특별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음, 맞습니다.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정작 아까 말씀드렸던 14년, 15년간의 영국 생활을 마치고 그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처음에 저희가 그때 조병수 건축사 사무소, 조병수 건축연구소에서 활동을 시작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맞아요. 대한 네, 이유가 있으신가요? 비초에서 일을 하게 된 건 사실 저는 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사실 소개를 통해서 처음 그런 입사의 기회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제가 좀 운이 좋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조병수 교수님 아래에서 일을 했고요. 그게 한 1년 정도 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입사할 때부터 저는 대학원을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고, 이미 교수님도 한 1년 정도만 얘가 있다가 또 나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 어, 그래도 거기서 또 제가 배우고 저의 건축적인 그 성장에서 큰 영감과 도움이 됐던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 특히 조병수 교수님의 건축관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들과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물성과 디테일들, 그리고 특히 재료와 그 스케일이 달랐어요. 정말 맞습니다. 정말 손잡이 아니면 그 이상 되는 그 작은 스케일조차 본인이 직접 빚으시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고, 어, 조병수 교수님 회사에서 가장 좀 강렬했던 기억은 저는 현장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때, 어, 이제 클라이언트는 바뀔 수 없지만, 삼척에 있는 현장에서 제가 6개월 정도 살았거든요. 네, 그게 리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때, 현장, 어, 진짜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서베이를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고, 진짜 짧은 타임라인에서 그 모든 걸 다 이제 철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새롭게, 어, 그 콘크리트 타설도 하고, 벽체도 새로 하고, 거기에 또 들어가는 뭐, 여러 조율하는 과정들, 건설사나 이제 컨트랙터들과 조율하는 과정도 있었고,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고급 재료들과 고급 디테일들을 보면서 했던 게 저는 굉장히 큰 배움이었어요. 지금도 교수님께 좀 많이 감사해 하고 있고, 어, 특히 되게 특별한 재료들 많이 썼거든요. 고강도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그건 또 외국에서 실제로 사람들을 불러와 가지고 이제 직접 아, 네, 그 시공을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 거기에 또 조율을 하는데 제가 좀 도움을 드렸던 게 언어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고 뭐 또 현장에 있고 이게 리노베이션 하는 프로젝트라면은 이제 신축하고 굉장히 다르잖아요. 신축은 아무것도 맞습니다. 없는데 지으니까 계획했던 대로 지어지면 되는데 또 철거를 하면 생각지 못했던 게 나올 수도 있고 맞습니다. 비가 내리면 물이 흐르는데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마감도 도면과 실제로 지어지는 건축 도면들이 그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커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순간순간 현장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장 소장님 이분은 또 그때 이건희 회장님, 삼성 이건희 회장님의 그런 집을 맡아서 하셨던 대단하신 현장 소장님 출신이셨거든요. 아, 네. 그래서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과도 많이 일을 하셨고 또 건축적 디테일을 많이 아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지혜와 경험과 교수님의 그런 디자인 인사이트를 동시에 제가 좀 흡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굉- 그때 네, 참 네, 좋았죠. 네. 굉장히 좋은 기회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해외에서 그런 디자인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현장에 가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인턴이나 주니어 레벨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냥 그림 그리고 그것들이 사진으로 오죠. 만약에 네. 컨스트럭션 페이스까지 넘어가더라도 그게 이제 사진으로 받고 보통 현장은 디렉터 분들이나 시니어 디자이너 맞아요. 분들이 가시고 그래서 네. 큰 회사의 현장에 단점이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가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그 현장에서의 그런 버라이티한 그런 것들 상황들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 오셔서 그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또 건축가로서 한층 성장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아요. 그게 사실, 그때는 모르는데, 어, 대학원 진학이라든지, 뭐 미국에서 잡을 찾을 때라든지,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순간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이제 그 이전에 맞습니다. 했던 경험.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건축 전공을 한다. 인턴을 했다. 그런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다 모여서 이 사람의 이 사람을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구나,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순간순간 판단이 가능하시더라고요. 경력 있는 디렉터 분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조병수 교수님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험은 저한테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음, 소중했던 경험이고 좀 뒤에 또 뭐 제가 입사할 때 경험이라든지 대학원 입학할 때 경험에서 또 공유할 수 있겠는데 되게 큰 역할을 해요. 이 음, 경험이. 맞습니다. 이게 경험이 또 다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게 맞아요.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대학원 이야기를 잠깐 이제 대학원 이야기를 이제 슬슬 시작해 주셨는데 음. 그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네, 대학원 진학을 어떻게 결심하게 되셨는지랑 그리고 네, 미국으로 진학하신 이유 둘 다 좀 궁금합니다. 전 여기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할게요. 네, 저는 사실 그 학위에 대한 열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 학위라는 게 그런 학력, 학벌? 네, 사실 이게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학부도 바스가 굉장히 좋지만 일반적인 유학생들이 생각하는 그런 옥스퍼드 케임브리지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서울대를 가야겠다, 뭐 아니면은 연세대를 가서 건축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좀 그런데 좀 목마름이 있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음, 그래서 어, 미국 물론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수많은 선배 건축가분들이 밟아왔던 그 건축의 발자취에는 이제 미국 유학, 좋은 대학원으로서 유학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뭐 교수님을 뵙거나 아니면 다른 자아에서 인턴했거나 디렉터나 리더십들의 그런 경력들을 봤을 때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였겠다 싶더라고요. 어, 이런 석사, 좋은 대학원에서의 석사라는 게 굉장히 어, 좀 필요했다고 스스로 느꼈고, 저의 성장에 있어서.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원을 가는 것도 고려를 했었고, 영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고려를 했어요, 솔직히. 네. 근데 영국은 저한테 있어서는 갈 수 있는 옵션은 뭐, 원래 다녔던 학교, 아니면은 좀 더, 케임브리지는 사실 히스토리나 철학, 엠필이잖아요. 그래서 철학 쪽에 좀 관련이 있었고, AA는 또 제가 원하는 그런 학교 기관의 그런 느낌보다는 맞습니다. 느낌이 좀 달랐고 저는 네. 어딘가에 저의 삶에서 소속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래서 미국을 보게 됐고 미국은 정말 좋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동부서부 합쳐서 맞습니다. 특히 아이비리그 학교들의 건축 프로그램들은 굉장히 좋고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어, 순위만 보고 정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음. 사실 준비 과정도 그때는 잘 몰랐으니까요. 그, 뭐, 급하게 하면서 급하게 일, 일을 퇴사를 하고 준비를 했던 것도 있고, 시험도 봤어야 됐고, 뭐, SOP도 제대로 적지 않았던 것 같고, 레주메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고, 포트폴리오도 막 만들었던 것 같고, 어, 그쵸. 그 추천서도 막 급하게 받아야 되고, 약간 이런 온갖 혼란스러움 속에서 이제 지원을 했지만, 그래도 미국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은 확실히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와서 덧붙이자면, 어, 좀 계속 외국에서 이미 커리어를 시작했고 공부도 시작했다 보니까 국내로 돌아왔을 때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했을 때 외국에서 좀 더 경험을 쌓고 자리를 잡은 다음에 돌아와야지 뭐 그때는 그런 생각으로 미국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런, 그래, 그런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저는 주고 그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네. 저도 그, 음, 학교를 지원할 때 제가 가고 싶은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프로필을 봤어요. 그래서 음, 정말 가고 싶은 회사가 내가 가고 싶은 학교를 뽑는가, 이런 것들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타겟 스쿨이라는 건 있고 이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이 그런 것들이 주는 그런 장점들도 분명히 존재는 할 거고 세상이 좀 계속 변하고 많이 변하긴 했지만 또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도 굉장히 크고요. 어, 근데 솔직히 대학원은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맞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있다면은 가는 것 같아요. 누가 이게 좋아해서 가는 과정이라기에는 너무 성장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고 내가 학벌을 원한다. 아니면은 뭐 커리어적인 체인지를 원한다. 아니면 성장을 원한다. 어떤 교수님 아래에 있고 싶다. 뭐 어떤 과정에서 이게 정말 매력적이다.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거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특히 미국은 경쟁이 되게 심해요. 수많은 사람들도 다 오고 싶어 하고 미국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다 준비를 하고 또 비전공자들도 준비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그땐 몰랐죠. 맞습니다. 이게 네, 거의 네, 저와 경쟁해야 했는 분들이 전 세계에 있는 탑 스쿨에 음, 미국을 원하는 그런 엘리트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시작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아요. 네. 예일로 옮기셨고, 네. 이게 또 에피소드가 또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해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약간 그게 있어요. 항상 좀 돌아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정말 감사하게도 돌아 제가 원하는 데를 갈 수 있었어요. 음, 사실 자아에서도 그렇게 도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처음에 조금 안 되더라도 다시 한 번 정도는 더 도전을 항상 해왔던 것 같아요.
사실 유펜 정말 좋은 학교예요. 저는 맞습니다. 제가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 저한테 좀 영향을 끼친 분들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이제 간삼에서 일하셨고, 정철호 교수님 지금 저희 중동 쪽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하버드 나오신 네. 그분이 계시고, 또 이동하라는 이제 건축가 형이 있는데, 뉴욕에서, 유펜에 그때 다니고 있었어요. 졸업하고 음, 이제, 뉴욕에서 일을 하고, 지금도 뉴욕에 있는데, 그것 때문에 펜실베니아 대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는 알고 있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가 세 군데였던 것 같아요. 네 군데다. 하버드, MIT, 예일, 유펜. 네. 근데, 예일은 웨이리스트였고, 네. 유펜은 됐어요. 다른 곳은 저랑 핏이 안 맞았는지, 그때 인연이 없었고. 근데 사실 제일 제가 원했던 건 예일이에요. 아무래도 음,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 우리 포스터 옹 네. 이러면은 좀 안 되겠죠? 노먼 괜찮습니다. 포스터 백장님과 그 리처드 음, 로저스랑 그런 정말 제가 우러러보는 그런 역사책의 피겨들이 예일을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 그런 전설의 시작점이죠. 그렇죠. 그 네. 시절 그 사진들이 나오거든요. 네. 학교 가면은 맞습니다. 와, 그 약간 뭉클해지는 게 좀 있어요. 아, 맞습니다. 선배님, 그래서 지금도 포스트 다니는 분 만나면 저희 선배님 회사 이런 식으로 농담하긴 하는데 네. 저는 좀 예일에 대한 열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고 영국이라는 그런 것에서 그래서 되게 아쉬웠죠. 첫 해는. 그래도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특히 켈러 이스틀링 교수가 건축 역사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시거든요. 음, 그때 건축 역사를 제대로 배운 게 처음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거기는 막 파라메트릭하고 테크니컬리 사운드한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좀 형태적인 것도 되게 많이 시도하고 정말 새로운 그런 저- 건축적 그래픽으로 보면 뭐 컬럼비아랑 유펜 학생들이 그 사이악 뭐 LA 이쪽이 굉장히 어 엣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재능이 있고 뛰어난 학생들이고, 그 학교만의 정말 독특하고 이제 강한 그런 디자인 그런 능력들을 개발하는 학교였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저의 첫 해 교수님이 예일 출신 여자 교수님이셨어요. 네. 그분한테 배우면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과정, 좀 클래시컬한 아키텍처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기초를 다지고 약간 이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역사를 좀 깊게, 되게 재밌었던 게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읽어야 되는 책들만 거의 한 300페이지씩 됐거든요. 역사책만, 그 부분만 PDF로 해줘요. 네. 근데 그거가 처음에 너무 힘든데 읽다 보면은 정말 많이 배우게 돼요. 네. 이분은 미술의 역사와 건축의 역사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순간순간의 음, 접점들에 대해서 모던 아키텍처부터 이제 디컨스트럭티비즘이라든지 뭐 브루탈리즘이라든지 거기로 음, 가서 쭉 지금 현재 모던 아키텍처까지를 풀어나가는 그런 또 시작점이 영국의 그 가든 시티 컨셉에서 네. 시작이 돼요. 그래서 유럽을 거쳐서 막 르꼬르부지에로 가서 하는 그런 과정들을 되게 배웠는데 그래서 좀 나 클래시컬한 아키텍처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다. 건축 그런 진짜 뭐 형태적이고 뭐 에스테틱하고 테크니컬 디지털하고 이런 것도 정말 매력적이고 저 인턴 경험에서도 자아에서도 그런 연결점이 있지만 항상 좀 더 본질적인 건축이란 학문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몸은 이쪽에 있지만 예의를 바라보게 됐던 것 같고 음, 그래서 겨울에 그냥 몰래 원서 넣었어요. 왜냐면 그때 학비 물론 예일 다닐 땐 제가 학비를 내고 이제 론 받아서 했지만 유펜 때는 부모님께 신세졌으니까 음, 너무 감사하게도 근데 그때 몰래 넣었어요.
그리고 그러셨군요. 네, 그게 또 6편에서의 경험들을 녹여서 SOP와 포트폴리오 바꾸지도 않았고요. 아, 레주메도 안 그래요? 네. 바꿨어요. 네. SOP만 다시 써서 냈어요. 음, 아쉬우니까 내가 웨일리스트였으니까 나랑 인연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SOP만 바꿔서 냈는데 음, 그 SOP 한국말로 자기소개서라고 하죠. 이제 네. 미국의 건축 대학원을 지원하실 때는 세 장의 추천서, 자신의 이력서, 포트폴리오,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포트폴리오 그리고 SOP라는 SOP. 자기소개서 이렇게 내야 돼요. 그래서 그 패키지에서 SOP가 굉장히 또 중요하다는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아니다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 뭐 추천서가 중요하다 하는데 안 중요한 게 없죠. 없죠? 제가 네. 봤을 때 포트폴리오는 사실 그 학교의 성향과 스타일, 그 학장과 그 시기에 그 대학원에서 지향하는 그런 건축적인 흐름, 뭐 서스테이너빌리티다 아니면은 뭐 하버드는 과정을 중시한다, 뭐 네. 예일은 뭐 이렇다, 뭐 그래픽이 빡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졸업생들 아니면 입학생들 포트폴리오 보고 레퍼런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건 굉장히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SOP를 되게 많이 간과를 해요. 음, SOP가 사실 본인을 가장 많이 직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첫 번째 SOP를 적었을 때 실수를 했어요. 음, 처음 지원을 했을 때. 유펜에서는 이걸 좋게 봤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저의 걸어온 과정을 나열을 했어요. 아, 나는 여기서 음, 태어났고 여기서 뭐 군대 생활도 했고 많은 걸 배웠고 이런 건축적인 경험도 했고 실무도 했고 이래서 좋은 캔디더시다. 약간 네.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음, 두 번째 소피는 이건 사실 저랑 친한 동생들한테만 좀 얘기를 해주는 거긴 한데 두 가지가 달랐어요. 네. 하나는 어, 비판적인 시선으로 좀 더 어, 그런 사고와 이 역사적인 배경과 내가 건축을 공부해서 뭘 이루고 싶은지 음, 네. 예를 들어서 한국에 뭐 60년대 전쟁 직후의 건축이 있고 그때 뭐 선배 건축가분들이 해왔던 건축의 형태가 정말 좋았느냐 아니면 다를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한국성의 상실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고민은 해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저만 해도 아파트에 살았고 어, 좀 점점 사라지는 그런 도시의 모습들, 뭐 예전의 모습들 그런 점에 대해 생각을 했었고 특히 르꼬르부지에 그 샨디가에 대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문화의 씨앗이라는 그 컨셉 자체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서 이어지는 그런 한국성이 과연 지금의 모습과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었던 모습들이 같을까라는 면에서 비판을 했었고 내가 건축을 함으로써 그런데 또 임팩트를 주고 싶다. 약간 이런 식의 SOP를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되게 레퍼런스를 많이 썼어요. 은근히. 왜냐하면 켈러 이스털링 교수 아래서 그런 건축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그런 사고들이 많았었고 이제 그걸 좀 제 경험을 녹여서 썼기 때문에 그냥 저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적진 않았어요. 그건 이력서가 보여주는 것이고 네. SOP는 제가 생각하고 앞으로 할 것, 내가 디자인 리더가 돼서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지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데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대학원 입학에 단락을 갈랐던 것 같아요. 저의 경우는. 그래서 SOP의 중요성에 대해서 항상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음. 네. 어, 지금 대학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너무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네. 또 뭐 코로나도 있었고 네. 지금 또 여러 상황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정말 쓸 내용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건축은. 네. 그런 걸 맞습니다. 좀 많이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일에서는 또 혹시 학교 외에도 다른 활동들을 같이 하셨나요? 뭐 세미나라든지 공모전이라든지 아, 그런 그럼요. 것들. 저는 사실 좋은 학생이 아니었어요. 저는 아, 사실 예일 있을 때 예일의 좋은 점은 다른 학과정의 그 코스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MBA 과정도 들었었고, 음, 국제관계학도 들었었고, 국제개발, 아니, 철학 수업도 들었었고, 제 친구는 법학 수업도 듣고, 사실 건축은 스튜디오 위주로만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나마 세미나는 초고층 빌딩에 관심이 있었어요. 저는 그 도시를 좀 구성하는 그런 구성품들에 대한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 각각에. 그래서 그런 고층 건물들이 지금의 도시를 구성하는 큰 컴포넌트라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 좀 알고 싶었고, 또 거기는 한국 교수님이 하셨었고, 거기는 아, 또 새로운 스튜디오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진짜 디자인 스튜디오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그런 걸 했죠. 근데 사실 학생회 활동을 더 많이 했어요. 저는 학생회장을 했었고, 아, 전체 한, 학생회장, 한인 MR코원, 학생회장. 한일 학생회장, 아니요. 네. 한국인 학생회장. 네, 한국인 학생회장, 네. 네. 그리고 뭐 건축대학원 그 대표하는 그 세넷 같은 활동도 했었고, 네, 대학원에서 좀 이것저것 외적인 거, 좀 한국 사람들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점들도 많이 좀 도움이 됐죠. 음, 특히 코로나 기간이라서 좀 다른 경험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대신 제가 원했던 그런 큰 학교에 와서 그 캠퍼스 라이프를 한번 겪어보고 싶었던 게 이루어졌죠. 네, 다양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음, 그런 활동들이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되셨나요? 왜냐면 아마 미국, 미국으로 좀, 미국에서 생활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어느 정도로 외부 활동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취업이 되냐, 어떻게 커넥션을 쌓아야 되냐 그런 고민들이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네, 그런 외부 활동들이 나중에 취직을 하시고 아니면은 뭐 사회생활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질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아직 성장하는 그런 프로페셔널, 얼리 프로페셔널이기도 하고, 그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 좀 두 가지 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런 외부 활동이 도움이 되는지, 그 미국에서의 삶, 그리고 그 커리어에 그런 거에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어, 아예 한국인과 단절을 하고 생활하는 게, 어, 도움이 된다,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전혀, 커리어나 이런 부분에서의 영향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그런 커뮤니티를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내가 다른 이제 외국의 학생들과의 커뮤니티를 쌓기를 원한다면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고, 어, 너무 단절을 하고 마음 먹은 분들이 분명 있긴 하거든요. 네, 아예 그러시죠. 한국인과의 교류를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본인의 선택이라서 음, 저와는 다른 선택을 했던 거죠. 대신,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 아까 저 처음 소개할 때 GHSF가 재단에서 이런 거 자문위원 한다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게 뭐냐면, 저 학생회 할 때, 같이 인연을 맺은 다양한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되게 활동적이고 본인이 새로운 뭔가를 이뤄내기에 꿈을 꾸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이 젊음에도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인이. 네, 음, 네. 어, 그래서 이제 뭐 로이어들이라든지 뭐 의사들, 뭐 간호사들, 음악가들, 뭐 건축은 저 하는 것 같지만 그런 스컬러들을 모아서 만든 재단이에요. 앞으로 다 한국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장학금 지원하는 사업도 할 거고, 뭐 아프리카나 이런 쪽에 병원을 짓는 사업도 할 거고, 장기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건데, 거기에서의 그런 자문위원 위촉, 젊으니까 뭐 자문위원이라고 하기는, 근데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것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건축적 지식을 제공을 하고 방향성을 제안을 하는 점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제안받는데 건축 외의 활동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저한테 굉장히 큰, 사실 며칠 안 됐어요. 큰 생각의 전환을 겪게 된 계기가 있는데 사실 저를 소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순간들이 온 것 같아요. 뭐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뭐 회사 어디 다닌다, 어디 졸업했다, 약간 이런 걸로 사람을 이제 재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나서 이제 내가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스스로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건축 회사를 들어와 보면 SOM을 들어와 보면 다들 하버드 예일 졸업했고, 다들 버클리 졸업했고, 다 같이 잘하고 맞아요. 믿음직하고 정말 저 위에 20년씩 일하는 디렉터나 프린시펄들, 파트너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는 그 회사에서 주어진 직책과 그 단계에 따라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보이스가 제한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아무리 내가 뭔가를 더 얘기할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더라도 주어진 역할과 계약상의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음, 근데 어 이렇게 또 해외에 나오고 싶어 하고 경력을 쌓고 나아가는 우리 같이 젊은 그런 건축가들, 그런 젊은 프로페셔널들한테는 그 빠른 성장의 기회가 가끔 되게 소중할 때가 있어요. 저만 해도 군대도 갔다 왔죠. 뭐 이리저리 뭐 학교도 옮기고 공부도 오래 했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가 이 사회에 뭔가 변화의 그런 점을 찍어야 되지 않나. 이런 빨리 그러고 싶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뭐 자연스럽게 나중에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되기도 하겠지만, 음, 그거는 건축가들만의 네트워크, 건축만으로서 이뤄내기에는 그, 어, 조금 더 많은 그런 자원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뭔가가 이니시에이트 되는 것은 그런 뭐큰 교육기관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합쳐서 하거나 아니면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하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시기만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때, 그때는 이런 스튜디오의 경험, 뭐 건축 학교에서 이런 학문으로서의 그런 지식보다는 외부 활동이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그 외부 활동이 나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다. 여러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 이런 약간의 opportunity가 될 수도 있고, 그걸 또 이용해서 다른 문을 열고,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뭔가 날 움직이게 하고, 내가 좀 더 건축가로서, 개인으로서 성장하고, 이런 사회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건축가가 정말 멋있는 직업이잖아요. 정말 좋은 전공. 맞습니다.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일하게 되면 좀 우리가 네, 얘기할 게 또 네, 많은데 네, 그죠, 뭐 그죠. 이제 실리콘밸리 오잖아요. 그럼 장난 아니에요. 여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 있고 막 그러면 네, 명함 내밀 때 이런데 저는 건축가입니다. 딱 이거 맞습니다. 한마디면 그 역할이 딱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 맞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네, 너무 동감합니다. 제가,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사회 활동들이 그런 것들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흥미나 이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하고 그리고 좋은 분들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커넥션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새로운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내 교육과 배경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상치 못한 그런 문들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물론 그리고 건축을 잘하는 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네, 그 건축을 그죠? 잘한다는 걸 그죠? 주제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또 대화를 해봐도 굉장히 또 아, 그럼요. 다양한 방향으로 퍼지게 될 텐데, 왜냐면 회사에서 경험 다르고, 학교에서 경험 다르고, 상 받는 친구 따로 있고, 회사 입사하는 친구 맞습니다. 따로 있고, 나중에 저기 파트너 된 사람 따로 있고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재밌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좀 꿈이라고 하는데 목표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게 좀, 좀 도시 개발하는 재단 같은 거를 언젠간 만들어 보고 음, 싶어요. 음. 특히 멋있는 꿈이네요. 그 실질적인 역할이 뭘까? 이게 스마트 시티에 대한 것일까? 아니면 그냥 건축적인 그런 플레이스 메이킹인 것인가? 라는 거는 계속 시각각 변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제가 실리콘밸리에 와서 보는 그런 기술적인 변화, 뭐 아니면 데이터 음,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런 인더스트리얼한 타이포로지였는데 갑자기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융합적인 현상들도 분명히 생기고 있고, 어, 아니면은 뭐 도시나 이런 데서 건축이 사람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언젠가는 그런 재단 활동도 해보고 싶어요. 그런 꿈이 조금씩 더 커지고 있고 이게 현실로도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진 채로 다양하게 좀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건축가로서 또 이제 저의 뿌리를 좀 깊게 내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주변과의 협업할 때도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좋은 꿈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네, 아까 졸업하실 때 코로나 시대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그때 사실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오셨거든요. 그 그렇죠. 현지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비자도 어렵고 그때가 아마 정권도 트럼프 정권이었을 때여서 비자 문제도 좀 어렵고 네, 그래서 많이 돌아오셨는데 근데 현재님께서는 그 자리를 잡으셨어요. 네, 아, 어떻게 그러게요. 네 파이어트 맞게 발음하고 있나요? 네, 네, 파이 맞아요. 네 파이 음, 네. 파이엇 어소시어츠라는 곳에서 처음 그 커리어를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보스턴에 있는 로컬한 회사고요. 한 200명 규모. 그러니까 단일 회사로서 설계 회사로서는 굉장히 크죠. 굉장히 커요. 왜냐면 네. SOM만 해도 SM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컸을 때가 200명, 뭐 뉴욕 오피스도 한 200명 좀 넘게. 뭐 이러니까 이런 대기업형 회사들의 그 지역 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크죠. 사실 또 네. 보스턴이라는 지역 특성상 200명이라는 건 정말 크고 거기는 좀 하버드랑 연관이 되게 많은 회사예요. 음, 졸업생들도 많이 가고요. 그리고 네, 하버드에 이런 펀딩도 많이 하고 스콜러십도 있고 특별한 게 이 회사는 헬스케어랑 네. 병원 그리고 사이언스 패실리티 음, 그리고 학교 시설들 네. 위주로만 해요. 다른 타이포로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 그 회사 자체 속에도 이제 컴플렉스 빌딩 아니면 뭐 하이텍 빌딩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데였고 어, 보통 우리가 대학원에서 직업을 처음 구할 때 여러 가지 경로가 있어요. 특히 미국은 직접 본인이 원서를 넣는 그런 순간 아니면은 회사에서 리크루팅을 오는 그때를 노려서 자기 이력서를 들이밀면서 어, 인터뷰를 따내는 거. 그러니까 학교마다 그 시기가 있어요. 포트폴리오나 이런 걸 좀 봐주면서 이제 그런 리크루팅 하는 이벤트를 해서 회사들이 와서 학생들과 1대1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파이어트 같은 경우는 학교 리크루팅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왔어요. 네. 그때 포트폴리오도 아니죠. 그냥 워크 샘플 같은 거를 다 제출을 하게 돼 있는데, 어, 제가 먼저 연락을 안 했습니다. 거기서 먼저 컨택이 왔었고, 아마 좀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현장 경험이 크게 작용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MEPA나 MEPF 이런 거를 좀 헤비하게 쓰는 타이포로지잖아요. 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무 경험이 좀 있는 사람을 선호했던 것 같고, 음,
또 이 회사는 외국인한테 비자도 잘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을 고용하는데 좀 부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월 정도에 연락이 왔고 인터뷰 진행해서 음, 5월경에 오퍼를 받았고 그다음에 6월 졸업하자마자 바로 6월 말쯤에 입사를 했어요. 그 음. 중간 쉬는 과정이 없었고요. 네, 사실 여기 튜터링 다음에 할 때 좀 약간 그런 전략들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은 정말 신분이 중요한 나라거든요. 영국도 음, 그럴 텐데 맞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오퍼를 먼저 받고 워크 비자를 받고 영국에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제 학생 비자로 들어오셔서 미국인이 아닌 어, 그 유학생의 입장으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학교를 들어오고 F1 비자를 받고 그걸 또 OPT라는 과정이 있고 그걸 신청해야 되는 프로세스가 따로 있고요. 네, 기다리는 과정도 있고 그 안에서 학교랑 시작 날짜도 협의를 해야 되고 네, 회사와의 시작 날짜도 협의를 해야 되고 또 그게 1년 뒤에 또 연장 신청도 해야 되고 음, 약간 전략적인 날짜를 좀 잘 골라야 돼요. 음,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아예 9월에 시작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네, 저는 이제 6월에 바로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F1 다음에 H1 비자 로터리 돌려서 되는 게 있거든요, 미국은. 네, 또 로터리 신청을 하는 날짜가 9월이에요. 음, 네, 그래서 그 결과가 1, 2월에 나오는데 이게 입사 날짜랑 또 연관이 있어요. 음, 입사하자마자 H1B에 넣어주는 회사는 없거든요. 최소한 6개월, 뭐 1년을 그런 경험을 같이 일을 한 친구들 하에서 이렇게 회사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그때 이런 날짜가 굉장히 중요해져요. 음, 그래서 SOM을 제가 이직을 했는데 그 파이эт에서 6개월 만에 이직을 했는데 이직을 한 게 6개월 바로 뒤 1월 말에 회사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이미 SOM에서 그 해에 H1B 어플리케이션 하는 숏리스트를 끝내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오, 눈 네, 뜨고 세 번의 기회, 건축은 세 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세 번의 기회 네, 중에 한 번을 날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게 좀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서 네, 이거 다음에 좀 비자 관해서 따로 이런 팟캐스트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은 되게 테크니컬한 내용들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 그게 좀 중요한데 파이햇은 그렇게 잘 가게 됐다. 어떻게 그렇군요. 네 그럼, 인터뷰를 2번 했는데 네, 네 그게 참 다행히 입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그 전까지 과정들을 좋게 봐주셔서,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이 경력에 도움돼서, 그래서 이직을 어려운 와중에도 하게 되신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또 6개월 후에 SOM으로 이직을 결심하시는 건가요? 그 후에, 음, 네, 그 제가 회사에 나름 만족하고 있었어요. 네, 거기서 쭉 다니면 그린카드 나올 거고 회사 하는 일도 이제 예일 뉴헤이븐 호스피털이라고 병원 프로젝트 위주로 했는데 음, 되게 재밌었거든요. 정말 네, 새로운 분야로서 이쪽으로 또 전문성을 길러보는 것도 또 괜찮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회사에 되게 잘 다니고 있었는데 9월 그해 9월 2021년 9월에 SOM에서 이메일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네, 네, 너 관심 있니? 이거 지원을 했는데 아직 잡 찾고 있니?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뭐야 얘네. 근데 나중에 또 회사 옮길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경험 삼아 인터뷰를 해보자. 맞습니다. 라는 마음에 사실 했던 것 같아요. 사실 SOM을 가고는 싶었죠. 왜냐하면 초고층 건물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예요. 맞습니다. KPF, SOM, 뭐 그 외 다른 회사들도 있지만 가장 좀 국제적인 프로젝트들 많이 하는 회사니까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렇기도 했고 저는 좀 큰 규모의 그런 개발 프로젝트들도 많이 하고 싶었고 그런 면에서 되게 좀 생각이 많이 됐던 회사였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 인터뷰는 총 2번을 했는데 음, 첫 번째는 실무자들하고 2대1로 인터뷰를 했고 네, 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디렉터들하고
3대 1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좀 되게 두 번째 인터뷰를 잘했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오퍼를 받았는데, 주니어가 아니고 그 다음 레벨로 오퍼를 받았어요. 어, 제가 음, 인터뷰를 어떻게 잘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 사람의 역할이 주니어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이 내렸는지, 디렉터가, 어, 바로 위 레벨의 오퍼를 줬어요. 음,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고, 뭐, 레벨도 올라갔고, 가고 싶은 회사니까 그 네. 회사 옮기는 걸 결정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고, 좀 인터뷰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좀 그 공유를 해보자면, 첫 번째 인터뷰는 그냥 그랬어요. 음, 포트폴리오 처음 보는 애들이 포트폴리오 가지고 너를 좀 설명해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뭐 맞습니다. 이력서 그게, 네. 보면서 네. 그게 하나, 두 보통 개, 뭐, 기본이죠. 네, 네. 체크업하는 기본이었고, 두 번째 디렉터 인터뷰는 좀 더 다이렉트했어요. 그 사람의 성향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아, 너 포트폴리오 잘 봤고, 그냥 너에 대해서 5분 동안 설명해봐. 이게 다였어요. 네. 음. 그러면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포트폴리오를 앞부터 뒤로 시간 순으로 가면서 어떤 걸 했고, 어떤 걸 했고, 뭐 이랬고 하는 설명이 하나가 있을 거고, 뭐 다른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내가 미리 SOM 내부의 정보를 알아서 어떤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이런 쪽 위주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었고. 네. 또 저는 좀 더, 뭐 아쉬움도 없으니까 진솔하게 저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라는 음, 방식으로 포트폴리오를 뒤부터 시작했어요. 음, 그래서 내가 학부 때는 이런 대학교를 다녔는데 여기는 좀 더 포에틱한 아키텍처, 좀 더 그런 외부 익스테리어에 집중한 이런 그런 도시적인 그 접근법과 그래피컬한 거에 내가 좀 집중을 했었다. 근데 조병수 건축연구소 가서 현장 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것은 또 다른 스케일의 중요성이었다. 실제로 MEP라든지 그런 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고, 텍토닉한 것의 중요성도 배웠고, 그래서 내가 학부 때는 외부에 대해서 집중을 했지만, 첫 번째 일을 하면서 내부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원에 왔을 때 조금 더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를 연결시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컴피티션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들이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약에 이제 팀으로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다이어그램을 했다. 아니면은 이 프로젝트를 보면은 예전과는 다르게 좀 내부 인테리어 그런 디벨롭도 많이 되었고 스트럭처한 언더스탠딩도 있고 이런 홀리스틱한 어프로치를 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의 그런 건축학도 건축학 건축가로서의 성장 과정을 설명을 했던 것 네.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좀 그걸 좀 좋게 봐줬던 것 같고, 네. 음,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인터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좀 내러티브를 만들어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이게 한 가지 궁금한 게 인터뷰할 때 그 텐션은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이게 되게 아, 네, 이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내 걸 설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차분하게 나긋하게 약간 내러티브 설명하듯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간절하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많은 방향들이 있을 텐데 그 네, 당시에는 틀린 어떠셨나요? 건 없는데요. 그 당시엔 저는 좀 약간, 어, 인슈런스가 있었잖아요. 파에서 이미 다니고 있었고, 네. 간절함은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요즘도 계속 느끼는 바이지만, 좀 냉정하게 자신의 지식을 내보이는 방향으로 말을 하는 게 더 상대방의 집중을 끌어올리는데, 몰입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음, 하이 텐션인 경우는 항상 저는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 그렇군요.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그건 이미 그 사람들 나름의 판단이 있을 거고, 저는 맞습니다. 좀 그런 전문가로서의 태도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가장 저한테는 유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좀 차갑게, 약간 아, 좀 그렇군요. 톤다운해서 차분하게, 네, 사실,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인터뷰라는 게 긴장돼가지고 그 말하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맞아요. 생기는데 그 상대방이 끄덕인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결과 그럼 딱 아니 받아보면은 안 좋은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그거는 정말 이제 신의 맞습니다. 뜻이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대한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지금 느끼는 건데, 인간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도 진솔함, 맞습니다. 솔직함? 물론 네, 이제 어느 정도 너무 진솔한 그죠. 네, 그 선은 본인이 알아서 이제 그 판단을 하시겠지만, 맞습니다. 그런 인간적인 부분, 나랑 같이 일할 음, 사람을 뽑는 거니까, 그 맞습니다. 사람들은. 네, 그게 중요한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실무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제 우리 팀의 뭐 디렉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이 친근하고 좀 더 나랑 케미스트리가 잘 맞겠다라는 분들을 좀 위주로 하는 것 같고 뭐 HR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더 윗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 경우에는 내 모습을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주는 것도 네, 좀 좋은 스트래티지가 아닐까 합니다. 맞아요. 네. 판단이 빠르거든요. 그분들쯤 되면. 아, 맞습니다. 그냥 사실 매니지먼트 네, 리더십쯤 되면 진짜 판단이 빨라요. 맞습니다. 사실 네, 첫 5분 내로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 인터뷰 보신 데가 샌프란시스코셨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네,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그죠. 그래서 동부에서 이제 서부로 엄청나게 큰 트랜지션을 가져가시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데, 네. 근데 샌프란시스코와 그 보스턴에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걸까요? 저는 이 말을 하기 싫은데 날씨가 정말 달라요. 아, 그죠. 서부의 날씨는 정말 축복받은 날씨인데 사실 이 네. 부분은 그렇게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음, 회사의 변화가 있었으니까요. 이제 맞습니다. 정말 스페셜라이즈된 타이폴로지를 하는 파엣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좀 더 제너럴하고 어 어떻게 보면 다양한 커머시, 네. 타이폴로지, 네, 네, 어떻게 보면 커머셜한 커머셜하기도 걸 하고, 네. 하는 SOM이란 곳에 와서 정말 달랐고, 근데 그 무엇보다 이제 하는 프로젝트의 타이폴로지도 또 다르지만 회사의 스트럭처가 굉장히 달라요. 어, 이 미국 같은 경우 이제 코퍼레이트한 스트럭처, 그러니까 뭐 유명한 건축가의 작은 아틀리에 사무실이 아니고 기업형의 회사인 경우 미국은 두 가지 형태를 취해요. 레벨에서. 네. SOM 같은 경우는 정말 그 계단이 많아요. 뭐 음, 주니어 디자이너, 인터미디어 디자이너, 뭐 시니어, 어소시엇 뭐 해서 막 계단이 한 10개 돼요. 그 사이에 막 3년, 6년 이렇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네. 그 반면에 파이엇 같은 경우는 좀 더 평등한 느낌? 그러니까 너가 어소시엇이 아니면 다 아키텍트, 아니면 다 디자이너야. 그래서 1년 음, 차든 7년 차든 다 동등하고, 그 다음에 좀 더 역할이 있으면 뭐 어소시엇이고, 그 위에 역할이 있으면 뭐 리더십이고, 약간 이렇게 음, 그 층이 적은 게 되게 차이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SOM 같은 경우는 좀 경쟁도 좀 심하고, 어, 되게 할 수 있는 그 보이스가 제한된다는 말 제가 아까 들었잖아요. 네. 그런 점도 좀 있는 것 같지만 또 좋을 때는 그런 성장의 그런 속도감도 느낄 수 있을 거고 그런 좀 진취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되게 달랐던 부분은 이거는 지금 제가 다니는 그 SOM만의 특이한 점이긴 한데 여기는 큰 프로젝트, 대규모의 이런 개발 프로젝트라든지 하이라이즈 슈퍼토어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역할이 되게 나눠져 있어요. 디자인 아키텍트 트랙이 있고, 테크니컬 아키텍트 트랙이 있고, 프로젝트 매니저 트랙이 있어요.
그 사이에서 어느 순간 골라야 되는데 간단하게 하면 테크니컬 아키텍트는 뭐 디자인 디벨롭먼트부터 컨스트럭션 어드미니스트레이션까지 좀 더 디테일도 그렇고 코드라든지 레귤레이션 같은 부분, 뭐 프로그래밍부터 연관이 되긴 하지만 그런 전체적인 현실화 단계에 들어가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 아키텍트도 도큐멘테이션도 네, 도큐멘테이션도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시던가요? 도큐멘테이션은 다 해요. 다 디자인 해요? 아, 아키텍트들도 도큐멘테이션을 하지만 리딩 하는 엔티티 자체가 이제 테크니컬들이 리드를 하죠. 네. 디자인 아키텍트들은 좀 더 그런 큰 면에서 디자인 디벨롭먼트 하는 거, 뭐 에스테틱, 컨셉, 프로그래밍, 파사드 디자인 뭐 이런 거를 다 조율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총괄을 하고요. 프로젝트 네. 매니저들은 계약, 뭐 스태핑, 버젯 약간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네. 그 와중에서도 또 다들 건축가분들만 프로젝트 매니저를 할 수 있거든요, SOM은. 그래서 디자인 보이스가 강한 프로젝트 매니저들도 있어요. 네. 정말 관리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본인이 디자인 경험이 많아서 그런 컬처럴한 그 엣지가 있어서 인풋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딱 나눠져 있어요. 하지만 파얏 같은 경우는 음, 건축가로서 성장을 하다 보면 프로젝트 매니징도 하고 디자인 매니징도 하고 테크니컬도 하고 이게 좀 다 합쳐져 있는 그런 그게 사실 전통적인 건축가로서의 역할이기도 하고 네, 네. 이거는 회사의 구조와 하는 프로젝트들의 종류에 따라서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인 것 같고 동부와 서부의 차이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대신 있다면 뭐 자주 관여를 하는 프로젝트들의 지역, 왜냐면 음, 시간대라는 게 또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네. 사람들의 성향, 어, 그리고 좀 아무래도 여러 지사가 있는 큰 회사의 경우 지역에 집중된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부는 동부만의 그런 색채를 가진 프로젝트, 뉴욕만의 프로젝트를 할 거고, 샌프란은 샌프란만의 프로젝트를 할 거고, 시카고는 시카고만의 프로젝트를 할 거고, 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 좀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대하기로 풀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시스테마이즈되어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사실인가요? 시스테마이즈 됐다는 게 약간 어떤 방향에서 어, 지금 회사 체계 같은 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레벨도 딱 나눠져 있고 또 그리고 회사 내에서의 그런 시스템 뭐 도큐멘테이션 같은 것도 시스템 있고 퀄리티 컨트롤 있고 네. 그리고 뭐 사람마다의 각자의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 뭐 레벨 네, 뭐 예, 작게는 이메일 보낼 때 뭐 이메일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내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도 있고 약간 음, 이런 음. 시스템들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해요. 어, 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스탠다다이제이션과 템플릿의 어, 중립 중립적인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마이크로 매니저한테 너무 힘든 아, 프로젝트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그 사람이 네. 좀 템플릿에 좀 과하게 집중하고 음, 약간 생각을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시키는 원하는 그거를 생산하는 생산자 입장만 돼야 해. 약간 이런 음, 사람을 한번 겪어봐서 네. 되게 좀 별로였어요. 네. 개인적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풀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너가 알아서 해와. 물론 내 머릿속엔 뭘 보고 싶은지는 알지만 너가 알아서 찾아와. 이런 사람이 있고 진짜 딱딱딱 가이드는 아니고 핀포인트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딱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습니다. 내가 봤을 때 케미스트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케미스트리 예, 이 맞습니다. 사람과 내가 얼마나 그 잘 맞는지에 따라서 이게 정말 행복한 회사 생활, 아무리 힘들어도 행복할 수가 있고, 아닐 맞습니다. 수가 있고, 그건 저 아까 전에 자디드와 뭐, 그 SOM과 다른 여러 건축 회사들의 디자인하는 과정들의 차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SOM도 똑같아요. 그
리더십의 디자인 프로세스와 그런 과정과 태도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물론 그 안에 이제 QA, QC를 하든지 뭐 도큐멘테이션 하는 거라든지 이런 그런 퀄리티 컨트롤 과정은 굉장히 뚜렷하게 잡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점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원들을 좀 선호하는 느낌이 있긴 해요. 아무래도 음, 주니어, 시니어까지도 이제 다 생산자, 그 컨트리뷰터의 입장이니까 어, 그런 그런 능력을 좀 요구하는 것 같고 전부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음, 요구하는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의 성장 방향에 따라 나눠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면 회사에서는 또 어떤 프로젝트 진행 중이신지 잠시 소개해 줄 수 음, 있으신가요? 네, 저는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를 했어요. 자아 아, 때도 약간 컴피티션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여기서도 컴피티션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한 거의 3년 동안 스무개 프로젝트를 했나? 되게 네. 많거든요. 네, 그 짧게 짧게 이런 그런 대규모의 복합 시설 컴피티션도 하고 공항도 했었고 음, 레지던셜 타워 프로젝트도 했었고 어반 플래닝 프로젝트도 했었고 그런데요. 지금 일하고 있는 거는 하이라이즈 레지던셜 타워고요. 그런 주거 시설인데 샌프란시스코에 새로 들어오는 그런 오피스 시설 타워를 하고 있어요.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파사드 스터디부터 뭐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음. 어, 그 이전에는 좀 그 규모 검토라고 한국은 하나요? 네, 진짜 맞습니다. 컨셉 단계 규모 검토 프로젝트를 지금 하는 사장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되게 많이 했어요. 음, 어, 이제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이쪽, 사우스베이 쪽,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그런 컨피덴셜한 그런 프로젝트들 위주로 좀 규모 검토를 많이 했고 그것도 짧게 짧게 되게 쇼번하는 프로젝트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 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CDC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실무, 그 실시 이후에 그런 현 현장 일 같은 거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네, 왜냐면 맞습니다. 그 거기까지 가는 프로젝트들이 많이 없기도 하고 이런 대규모의 그런 일을 하는 회사들, 특히 뭐 중국이든 중동이든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회사들은 로컬 파트너들이 LDI라고 하는데 항상 있고 그 디자인 아키텍트로서 어 이제 디자인 단계까지만 마치고 이걸 통으로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앞단의 규모와 디자인 쪽 위주로 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지금 네, 살고 계시는 곳의 환경이 되게 네, 지금 실리콘밸리에 계시잖아요. 네, 네, 동부 같은 경우,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듣기로는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카데미아 느낌이 강하고 좀 그런 네, 학계적인 그런 분위기가 강하다라고 했지만 실리콘밸리라는 이미지 자체는 더 어드밴스드 있고 테크놀로지 베이스고 그러니까 뭐 길거리에 뭐 차가 막 자동 운전 주행차가 다니고 웨이모. 그런 네. 네, 그런 분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곳에서의 생활이나 아니면 뭐 그곳에서의 건축가로서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은 어떠신가요? 그리고 그곳에서의 네, 현재님의 그런 네, 개인적인 그런 네, 이건 롤? 되게 큰 질문이기도 해요. 왜냐면 네, 어, 정말 특별하고 특이한 곳에 제가 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요즘 위키드 영화 나왔는데 그 네. 보셨나요? 아니요, 아직 못 네, 봤습니다. 뮤지컬인데 그 오즈의 마법사가 원작이고 그 프리퀄 내용을 다룬 그런 영화인데요. 네, 그 오즈의 마법사 내용이 이제 현대에 사는 그 도로시라는 여자애가 태풍 때문에 이제 마법의 세계 오즈의 나라로 간 그런 내용으로 시작이 돼요. 네,
사실 서부에 올 때만 해도, 어, 정말 단순한 생각으로 왔어요. SOM이니까 와야지. 어, 이곳이 실리콘밸리가 가지는 그런 의미도 몰랐고, 동부에서와 똑같이 그냥 살게 되지 않을까? 여기서 비슷한 게 성장을 하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있으면서 참 다양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특히 건축가로서의 그런 역할과 이곳에서 얼마나 나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과연 건축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음, 데까지 이곳이 되게 어떻게 보면 그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지배하는 신기한 곳이기도 해요. 이 기술의 발전과 그런 테크 회사들이 뭐 팡이라고 하죠. 구글, 뭐 페이스북, 뭐 메타라고 하죠. 지금은 뭐 네. 아마존, 지금은 AI 이런 회사들도 많고 그런 회사들이 원하는 그런 건축은 좀 달라요. 그리고 음, 샌프란시스코라는 도시 자체도 조금 아쉽게도 많이 가라앉아 있는 상태고 오피스나 이런 새로운 주상복합이나 이런 게 개발되는 시장도 많이 축소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좀 겨울이에요. 그래서 기회들이 좀 제한되는 부분도 있고 어, 그래서 좀 두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건축을 한다면 전 뉴욕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그 구성원들이 굉장히 달라요. 뉴욕이라는 도시, 아마 런던도 비슷할 것 같은데, 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가만 있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뭐 맞습니다. 아티스트들도 많고, 셰프도 있고, 뮤지션도 있고, 은행 뱅커들도 있고, 뭐 아니면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막 섞여 있는 그런 곳이고, 좀 문화적인 그런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들도 많고요. 그런 쪽으로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곳 실리콘밸리는 건축가 마이너리티예요. 네, 그죠. 너무 아쉽게도. 저 그걸 제목으로 스레드나 이제 브런치에다가 글을 좀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고민을 많이 시키게 만드는 그런 신기한 도시예요. 여기 정말 자율주행차들 돌아다니고 뭐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하지, 뭐 오피스들, 뭐 세미컨덕터 팩토리도 많지, 그런 워크플레이스나 이런 쪽으로도 많지. 건축가가 사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곳의 그런 비즈니스 환경에서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런 인더스트리얼하고 하이텍 타이폴로지에 집중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사이언스 퍼실리티에 집중하는 사람들 위주로 살아남을 수 있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어, 좀 생존의 질문이 커요. 뭐 음, 페이라든지 뭐 베네핏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동부에 있었으면 좀 그죠. 달랐을 거란 생각은 해요. 그리고 이쪽은 또 기술의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보니까 어, 뭔가를 할 때도 좀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압박이 올 때도 있고 대화를 할 때도 문화적인 대화가 좀 제한되는 구간도 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에휴, 참 아직도 알아가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실리콘밸리에서의 네. 건축가로서의 삶은. 음, 대신 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트레디셔널한 건축가의 모습과 다른 형태로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어요. 스레드 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막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되게 관심이 있다. 뭐 이런 그런 순간들을 많이 공유하기도 했는데 어, 다행히도 저한테 정말 다행히도 최근에 그 건축가로서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게 딱 중심을 잡게 되는 계기가 있고 나서 한결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가 주변을 돌아보더라도 나는 지금도 앞으로도 건축가로서의 시선과 모습에서
나의 역할을 이곳에서 새롭게 정립하고 성장을 해낼 것이다. 라는 게 딱 지금은 좀 잡혀 있는 상태라서 그런 거에서 내가 원하고 이런 방향이 있으면 또 도전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태도로 살려고 해요. 좀 힘들고 뭐 이겨내고 이런 과정들이야 항상 있어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잘 살아야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건축가들이 교육받은 것들이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고, 네, 그동안 맞아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리고 어떻게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트레이닝을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인생의 전반에 녹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럼 이어서 그러면은 네, 그 뭐 미래 목표 아니면 뭐 미래 비전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네,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미리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네. 건축가로서 더 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 개발 재단, 이 꿈이라는 걸 좀 구체적으로 현실화해보고 싶어요. 어, 이 실리콘밸리에 있다 보니까 최근 들은 생각과 저의 태도가 변했죠. 어, 이런 새로운 기술과 이 변화가 기존에 있던 그런 건축적인 형상들과 도시의 형상들과 어떻게 융합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집중해서 앞으로 풀어나가 볼 생각이고요. 어, 이곳 실리콘밸리에 있는 건축가로서의 그런 어, 마이너리티로서의 특별함을 좀 만들어내 보고 싶어요. 어, 그리고 건축가들이 좀 더 사회에 임팩트를 만들어낼 수 있고 보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들과 기회들을 어, 창출해내는데 기여하고 싶어요. 지금 뭐 주변에 재단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 건축가로서 참여를 하고 뭐 아니면은 졸업생으로서 학교 이런 이니셔티브들에 참여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 건축가로서 보이스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덧붙이자면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이 앞에는 이런 걸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 뭐 대학원에서의 그런 학생의 이런 생활도 그렇고 뭐 회장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 유학생으로서 그런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의 다리의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가로서의 이런 앞으로의 활동과 성장이 그런 데서도 좀 기여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물론 디자이너로서의 성장도 큰 과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은 지금의 회사와 다양한 경험들로 충당을 할 생각입니다. 그죠. 디자이너로서의 발전은 항상 레이턴트로 가져가야 될 활동이고, 그 후에 다른 방향들은, 그죠. 네, 어떤, 왜냐면 어떤, 음, 말씀해 주세요. 네. 왜냐면 건축을 잘한다, 디자인을 잘한다라는 그런 펀더멘탈한 질문, 아까도 이런 걸로 주제로 팟캐스트를 하면 또 재밌겠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질문이 되게 크게 와닿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을 하면. 음, 음, 코퍼레이트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상대하는 그런 상대방과 프로젝트와 중간에 사람들과 내가 정말 컨셉을 잘 잡어라고 말하는데 컨셉을 잘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이지? 내가 디자인을 잘해. 디자인을 잘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내가 클라이언트랑 커뮤니케이션을 잘해. 그게 무슨 말이지? 약간 아니면 디테일에 강해. 그건 또 무슨 말이야? 라는 질문들이 점점 그죠. 샘솟아요. 네, 맞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계속 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건축가 이제 디자이너로서 성장한다는 그것은 항상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른 사람이 판단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네, 정말 좋은 말씀 같습니다. 네, 현재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이게 건축가라는 것 자체가 지금, 건축가의 역할 자체가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그런 거에서 벗어나서 지금 다른 분야와도 합쳐지고 그리고 뭐 다른 분야 연결돼서 새로운 길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건축가라는 그런 직업 자체의 정의가 다른 직업들과 비슷하게 좀 많이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 이게 근데 또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관심사마다 또 퍼져나가서 그 각각의 그 개인들이 각자의 건축가들의 그런 역할을 또 정의하고 그런 것들이 또 인정받고 또 그게 공유돼서 또 다른 분야가 나타나고 그런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오늘 현재님과의 네, 팟캐스트는 방금이 마지막 질문이었고요. 정말 네, 정말 맨 처음 태초의 건축 학부 시절 지원부터 그다음에 네, 뭐 자아디그에서 에피소드, 한국에서의 그런 얘기, 그 후에 미국에서의 생활, 공부, 그리고 지금 현재 샌프란시스코의 저희 그런 네,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시는 과정까지 저희와 함께 쉐어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마지막으로 그러면 인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다음 팟캐스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말씀해 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마지막으로 어, 하실 말씀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교수님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너무 정리를 잘 해주셔서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동의를 해요. 예전부터 건축 역사적인 시점에서 보면 우주복을 디자인한다는 것 자체가 건축인 순간도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게 뭐 인본주의, 신본주의라는 그런 컨셉적인 부분에서 이제 현실적인 우리의 몸에 닿는 그런 파브릭마저 건축이라는 순간 세계 유명한 건축가들도 가구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심지어 나이키에서도 신발도 만들고 콜라보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건축가와 건축의 정의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정말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은 아키텍트 바이 트레이너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정의하는 건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지금 이렇게 제가 미국에서 건축가로 활동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던 미국 유학 자체라는 그 부분도 저한테는 너무너무너무 중요했던 그런 전환점이고 앞으로도 꾸준히 미국이란 나라, 그리고 한국이 성장하지만 미국과 파트너하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비욘드 챕터 통해서 앞으로 유학 준비도 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하시고 접하시고 정보도 공유하시고 멘토링과 튜터링 같은 기회도 정말 좋은 분들이 많잖아요, 저희. 맞습니다.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도 또 새로운 그런 경험과 영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해요. 물론 대학원 합격 확률이 훨씬 올라가겠죠. 그게 맞습니다. 멘토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미리 그 길을 걸어봤던 사람들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어느 정도 그 교육받은 그런 그 프레임 안에서 이제 쉐어를 해줄 거기 때문에 그 굉장한 도움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그 비욘드 챕터의 다른 서비스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도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현재님은 지금 네, 비욘드 챕터 멘토분을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뭐 예일 진학이라던가 아니면 취업 멘토링, 뭐 인터뷰 이런 것들 앞두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